LG 에너솔루션이 그래서 내년도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27년도 4조 7천억이니까 올해 2조 약간 안 될 거로 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가파르게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주가 반영은 좀 될 거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오늘이 10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연휴 지나서 오늘까지 지금 4일 4거래 연속 2차전 섹터가 이제 급반등이 나타났는데 그 급반등이 나타나는 데 배경에 대해서 좀 그 몇 가지 이제 이유를 설명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그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8월까지 누력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1월부터 8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같은 기간 대비해서 34.9% 증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의 그 전체적 점유율이라든가 성장률이 높긴 한데 SK온이라든가 LG에너솔루션도 두 자릿수의 증가세가 나타났고요. SK온이 20.3%, LG에너솔루션이 13.3%, 뭐 CATL이 31.9%, BYD의 50.3%보다는 못하지만은 두 자릿수 성장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는 건 나타났는데 다만 이 탑10 기업들 안에서 삼성 SDI만 출하량이 이제 그 줄었다는 거죠. 9.1% 역성장을 했는데 다만 이제 그 삼성 SDI의 그 유럽 법인은 이제 2분기 때 흑자가 났던 것들은 좀 좀 특이한 상황인데 일단 삼성 SDI만 좀 살아난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그 배터리 3사가 전반적인 점유율 회복도 좀 가능할 그 정도의 수치입니다. 다만 이제 합산으로는 출하량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3사 합산으로는 출하량은 그래도 증가를 했는데 일단은 좀 상대적으로는 아쉽지만 어쨌든 회복세에 있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가 언제 빨리 돌아섰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2차전 섹터를 조정을 받았던 이슈는 배터리 3사의 영업이익이 특히 LG에너솔루션이 AMPC에 좀 치중됐다 실적이 북미 쪽은 그렇다고 보고 또 삼성 SDI는 북미 쪽, 그러니까 AMPC를 좀 많이 못 받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적자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부터 진행되는 이제 전기차 세액공제, 7,500달러 세액공제가 이제 중단이 되면서 9월 달에 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따른 뭐 전기차 수요 절벽에 대한 우려, 그것 때문에 또 향후에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은 9월 달에 좀 전반적으로 이제 시애틀 리튬 공장이 재가동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세공제가 종료되는 거에 우려들이 9월 달에 선반이 된 상태에서 10월 달을 맞았는데 리튬 가격도 이제 무관한 그러니까 다른 이슈가 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현재는까지는 배터리 3사의 생산 능력 증가 대비해서 출하량 증가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 과잉인 건 맞습니다만 주가가 반등한 거는 LG에너솔루션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도 있고 그리고 중국의 그 배터리라든가 흑연, 히토류 등의 이제 그 수출 통제를 하면서 그 탈중국 공급망 재편에 대한 그 이슈가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수지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반사수요 볼 수 있다라는 것과 또 ESS 쪽의 실적이 LG에너솔루션에 찍히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그 LG에너솔루션을 포함한 배터리 3사가 이게 사업 다각화 특히 ESS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전기차 수요를 대한 실적 방어를 하는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LG에너솔루션의 실적에서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ESS 관련 밸류체인의 기업들이 급등을 또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아까 공급망 재편 이슈에 관련돼서 광물 관련 기업들이 또 급등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좀 조정의 빌명이 됐던 이제 그 엔셀 조제 공장 비자 문제 이것도 지금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장에 지금 그 복귀를 하고 있고 또 엔셀 쪽에서는 이제 뭐 치료비 명목적으로 뭐 1,0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좀 주면서 이제 그 사업의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지아 공장 구금 사태 문제도 지금 그 비자 문제도 지금 해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악재가 됐던 부분들은 주가 상당히 반영되면서 이제 호재가 반영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LG에너솔루션 3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5조 7천억이라서 전년 동기 대비 27% 역성장이 나왔지만 영업이익은 34%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6,013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 컨센서스는 4천억대였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소형전지 쪽 원통형 전지는 테슬라 쪽에 판매가 증가가 됐죠. 실제로 중국 쪽이나 유럽 쪽이나 테슬라 그 모델 Y 그 모델들이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 등이 이제 판매가 잘 되는 것들이 나타났고 국내는 지금
그 수입차 2위, 판매 2위에 있습니다. 전기차는 1등이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만 982억 정도, 중대형 그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보상금이 반영되면서 이제 그 수주를 우리가 그 최소 물량 보장을 했는데 그만큼 그 발주를 못하면 보상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4,327억, 그리고 ESS 쪽이 700억. 근데 ESS 쪽은 4분기에 1,162억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유진투자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 4분기는 4,261억 정도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셀 3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또 ESS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연간 실적 개선도 유지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을 보고 그 미래에셋 그 증권회사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그 LG에너솔루션에 대한 그 26년도 ESS 매출 추정치를 55%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 8천억을 추정했는데, 이게 기존 추정치 대비 53% 정도 그 증가를 한 거고, 매출은 8조 6천억으로 55% 상향 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의 ESS 사업 가치를 42조에서 56조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일단은 그 전체 그 26년도 ESS 매출액 비중은 30%, 영업이익 비중은 51% 수준으로 보니까 그 바람에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갔어요. 오히려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사의 그 ESS 북미 라인은 이제 출하량은 31기가와트시, 북미 그 전기차 출하량 26기가와트시를 그러니까 상회할 것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ESS 쪽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증권가에서 뭐 LNF라든가 뭐 한주 엔시스, 뭐 신성 ST, 뭐 율촌화학 등등 이제 추천이 나오고 있고, 엔솔이 제일 탑픽이죠. 그리고 요게 들어가는 이제 LG에너솔루션에 들어가는 밸류체인 기업들이 좀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G에너솔루션이 그래서 내년도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27년도 4조 7천억이니까 올해 2조 약간 안 될 거로 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가파르게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주가 반영은 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 40만 원 넘어 42만 원 부분까지 올라가 갔는데, 한 50만 원 정도까지, 여기 지금 목표가 여기 53만 원 얘기한 거 정도까지는 50만 원까지는 트라이 할 수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LG에너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 대신 LG화학을 좀 사고 있었어요. 그 LG에너솔루션 대신에 또 11월 초가 되면은 LG에너솔루션의 그 PRS 물량이 상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서 대안으로 이제 LG화학 정도는 지금 오늘 31만 원 좀 돌파가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계속 탑픽으로 지금 뭐 계속 한 2달째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SK온까지 살펴보면은, SK온은 3분기 흑자가 될지 아니 적자가 될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갈리고 있고요. 흑자가 될 것이라 보는 쪽에서는 조지아 1, 2공장 여기가 이제 캐파가 좀 풀가동되고 있으니까 그 NPC 수혜가 좀 클 거다, 확대가 될 거라고 봐서 영업이익이 NPC가 반영이 되면은 200에서 600억 정도 흑자 전환 가능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1,000억 이상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3,000억 이상도 봐요. 일단 평균적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배터리 판가 영향을 받아서 배터리 부분에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라고 하는 게 좀 상반돼요. 좀, 그리고 그 범위가 좀 넓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600억까지 흑자를 보는 것도 있고, 1,000억 이상, 3,000억까지 적자를 보는 이것 때문에 조금 이건 좀 갈리고요. 본격적으로 실적이 크게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시점은 올해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 2분기 정도 사이에서는 좀 돌아설 것 같고, SK온의 실적이 크게 돌아서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북미 쪽,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에 들어가는 조지아 공장, 또 거기에 대한 그 배터리 출하량이 올라가야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포드 쪽도 물론 있는데, 포드도 지금 정말 F150 라이트닝이 되게 잘 팔렸거든요. 역대급으로 좀 잘 팔리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현대차 그룹에 얼마큼 잘 들어가는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삼성 SDI는 뭐 거의 한 3천억대에서 4천억 정도의 그 대규모 영업 손실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증권사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출하량이 아까도 보면은 혼자서 역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유럽이랑 북미 쪽 그 주요 고객사들의 출하가 예상보다 좀 부진해서 재고 축적을 좀 많이 기업들이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요.
지금 AMPC도 삼성 SDI는 LG 에너솔루션과 달리 지금 공장 가동률이 높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AMPC 속도가 거의 없는 상태고요. 또 유럽 쪽의 고객사도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그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에도 판매가 좀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출하량 기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ESS 쪽도 아직 지금 캐파를 올해 4분기나 돼야지 이제 그 일부 캐파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직 그 엔솔에 비해서는 실적의 개선이 좀 느리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아니라 내년이거든요. 캐파가 구축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삼성 SDI는 3분기를 좀 고비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좀 흑자전을 목표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강한 반등의 이유 중에 하나는 LG에너솔루션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컸던 거는 그 중국이 이제 시토류에 의해서 이제 그 배터리와 또 흑연, 특히 흑연 부분에 대한 수출 통제했던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K배터리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탈중국 공급망 가속화를 그 서두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배터리 소재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수혜를 볼 거다는 게 이제 단기 반등의 지금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흑연과 리튬 쪽에서는 좀 문제가 돼요. 흑연은 중국이 거의 90% 이상 장을 하고, 또 이제 구상 흑연과 인조 흑연 부분에서 가공품 쪽에서는 뭐 거의 99%입니다. 이게 거의 100%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공급 대중 공급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현실은 되게 되면은 국내 배터리 기업과 또 응급제의 그 생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경쟁이 떨어지고, 또 이제 그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AMPC도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단기적으로 타격이 있습니다. 충격이 있는 이슈고, 이게 이제 공급망을 우리가 이제 탈중국 공급망 구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최대한 국산화를 우려할 것이고요. 그 천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외에는 뭐 탄자니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캐나다 등의 이제 이런 쪽에서 뭐 광산 개발하거나 장기 계약 맺어서 다양한 형태로 도달을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 인제 흑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페체엠을 통해서 이제 국내 생산을 하고 있지만, 뭐 아직 캐파가 이제 뭐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더 해야 될 것이고요. 리튬 쪽에서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에서 수산 리튬 관련 이제 시설, 그 광산 개발과 그리고 염호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제 시설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즉 흑연과 리튬 쪽에서는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국산화까지 못, 요즘 니켈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인도네시아 광산에서 니켈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를 탈중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응급제를 대체할 만한 뭐 실리콘 응급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 추가적인 개발과 그리고 비중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이제 그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도 개발해서 그러니까 좀 더 기술적 우위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중국의 시터류라든가 흑연 이런 것들을 수출 통제한 이유는 어쨌든 자국의 그 첨단 산업 공급망 재편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미중 패권 기술의 그 경쟁에서 그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의도가 다분한데, 사실은 이 구도가 그냥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지만 이 배터리 산업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싸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지만 이 2차 전지 섹터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 결과적으로는 미국 대신에 탈중국 공급망을 배터리 산업에서 구축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중국 대 한국 싸움인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K배터리 산업의 단가 압력 그리고 원가 리스크에 직면하겠지만은, 정부도 선제적으로 공급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미국이라든가 뭐 EU 등에서도 탈중 공급망에 대한 가속화 속도를 낸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게 경쟁력으로 남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탈중국 기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EU도 마찬가지인데, 요게 이제 K배터리 기업들이 그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OBBBA 법안 같은 경우도 그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원자재를
사용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원가 기준으로는 40% 이하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PFE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26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중국산 원재료 비율이 40%를 넘길 경우에는 세액공제에서 제외가 되고, 그리고 그 2030년부터는 85% 이상을 중국산으로 써야 됩니다. 15%만 써야 돼요. 근데 이 15% 정도면은 흑연 정도는 써도 됩니다. 흑연 정도가.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K배터리 기업들이 공급한 재편 전략에는 그 세 가지가 있고요. 리튬과 니켈, 흑연 요 세 가지인데, 지금은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배터리 기업들이 그 양극재 업체에서 공급하는 형태로 많이 가거든요. 완사의 형태로 많이 가서, 그래서 이제 LG에너솔루션도 지금 그 뭐 호주라든가 다른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여러 국가들을 통해서 지금 리튬 장기 구매 계약을 하고 있고, 이를 이제 양극재 기업들한테 공급을 주로 하고 있고요. 니켈 같은 경우는 거의 에코프로가 거의 그 핵심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재련소 투자해서 니켈을 확보하고 있고, PRS 8천억 조달해서 1단계 지금 투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도 이제 추가 투자해서 재련소 건설과 통합 양극재 라인 건설을 추진할 이제 예정이고 곧 진행될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은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원가 경쟁력은 한 20에서 30% 정도의 더 싼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흑연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문제인데, 일단은 국내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그 탄자니아 그 마약엔 흑연 광산 개발 본격화하는데, 이게 이제 매장 세계 2위가 탄자니아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장량이 600만 톤이라고 그러고요. 2028년 상업 생산 시에는 25년간 연 6만 톤 천연 흑연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천연 흑연을 표체 응제 공장에 투입을 해서 그러면 응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과 EU 그리고 미국이 참여하는 그 광물 안보 파트너십의 사업의 일환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성과가 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 요에 따른 그 응급제를 만들고 있는데, 국내는 포스코 제철소에서 나오는 코코스를 가공해서 이제 인조 흑연을 만들고요. 그리고 천연 흑연은 아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해외에서 뭐 탄자니아 이런 데서 흑연을 공급을 해주면은 이를 이제 그 중간선이 구형 흑연으로 만들어서 응제 소재 그 원료로 지금 만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배터리 그 3사라든가 이제 다른 기업들도 대체로 흑연 확보를 위해서 뭐 주로 이제 중국이 아니면 아프리카 아니면 호주 뭐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과 업체들과 협력을 맺어서 이제 흑연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 리튬은 그래도 좀 다각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니켈은 거의 인도네시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이쪽 니켈 원료를 잘 확보한다 그러면 니켈도 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흑연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중국이 워낙 그 대부분 다 뭐 90% 이상 장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제일 많이 오른 건 이유도 있고, LNF 같은 단기급등 나온 것들 뭐 그런 거는 이제 ESS 이슈인 거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최근에 이제 뉴스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LG에너솔루션이 그 르노와 이제 그 협력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그 르노의 전기차에 탑재가 진행이 되고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 파트너십의 의미뿐만 아니라 LG에너솔루션이 그 파우치형 LFP 배터리와 그리고 비중국산 파우치형 LFP 배터리의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요 두 기업의 협력은 LFP 배터리와 비중국산 선점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파우치 형태가 보통 고급 전기차에 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각형 LFP를 가지고 있는 중국산의 어떤 차별화된 성능과 그리고 또 디자인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완성차 기업들한테 제공했을 때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유럽은 이제 그 핵심 원료법이라 해서 그 CRMA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역내 공급망을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재활용 등의 이제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는데, 그러면은 그 역내 유럽 시장에서 탈중국화 요구에 부응하는, 또 그러면서 가격 경쟁을 같은 LFP 배터리를 이제 엔솔이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르노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걸 다른 완성차 기업들 보고선 엔솔한테 이제 그 유럽에서 일단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고, 수주가 또 나올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유럽 시장에서의 그 LFP 시장의 초기 공급망을, 아직은 유럽 시장 LFP 배터리가 확산이 많이 안 돼 있어요. 5%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런 공급망에 대한 장악할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는 3원계, 그 고급형에서는 3원계, 그리고 저가형에서는 LFP 배터리라는 일단은 그 두 가지 투트랙 구조가 완성이 됐고, 향후 28년도에 LMR, 그 망가리티 배터리 이런 게 나오게 됐을 때는 또 대체가 됐겠죠. 그때까지는 이렇게 이제 그 LFP 배터리와 3원계 그 양극재의 그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 타 기업들도 여기에 맞춰서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도 이제 LFP 배터리 개발 속도 좀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 업체들도 이거 에르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등도 중산 뭐 그 미들니켈 양극재 그 배터리라든가 LFP보다는 엔솔 거를 쓸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가 너무 이제 중쪽에 집중되어 있지만은 그게 이제 유럽 내에서 생산이 되게 되면은 어떤 그 공급망의 지리적 그 리스크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공급망의 그 재편, 그리고 특히 이제 그 IRA법상의 보조금을 특히 AMPC에 받기 위해서는 그 탈중국, 특히 그 탈중국산 소재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그 포스코 퓨처엠에 이제 흑연 응급제를 그 공급과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그 포스코 퓨처엠이 그러니까 4년간 6,710억 규모의 이제 그 천연 흑연 응급제 공급 계약가 공시됐는데, 이게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 연장이 되게 되면은 그 공시 유보 기한이 2037년 9월 30일이라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연장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는 총 1조 7천억까지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탈중국 그 밸류체인의 핵심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급등도 이제 이런 이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 그 글로벌 천연 흑연 응급제 시장의 90% 이상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왔어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업인데, 그러니까 내년부터 중국산을 40% 이하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스코 퓨처엠의 그 수주로 연결된 것이고, 이건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 비중국산 그 기준에 충족해야만 AMPC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포스코 퓨처엠은 특히 최근에 흑연 그 중간 원료인 구형 흑연 생산을 위해서 한 4천억 정도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이 테슬라 쪽에 수주가 나와서 테슬라 밸류체인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국내에서 그 응급제 유일한 응급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추가 수주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계속 주목해 보시고, 아까 제가 포스코 퓨처엠과 여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2차전지 섹터 그 주가 올라간 거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유가 다시 한번 그 여기 KB증권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기차 공급은 좀 쉬어가지만 ESS 시장이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급증한다는 거죠. AI 관련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를 이제 이 배터리 산업을 이제 특히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대신한 게 ESS 쪽, 특히 북미 쪽이 원체 강하다는 것이고, 이제 그 중국이 그 현재 그 전 글로벌적으로 AI 투자 급증한 상태에서 중국의 수출 허가제가 진행이 됐을 때는 우리가 ESS 쪽에서 수주가 반사 이익을 볼 것이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뭐 100%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 그 국내 회의 배터리가 반사세가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붐이 불어가지고 시애틀 등을 포함한 1티어급의 그 ESS 캐파가 지금 꽉 찼다 그럽니다. 주문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2티어급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주문이 그 캐펙스가 꽉 찼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금 ESS 배터리 쇼테지가 나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는 이슈거든요. 중국 내에서 자체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해외로 갔을 때도
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섹터 같이 4일 동안 급반등이 나온 이슈는 LG에너지솔 그동안에 악재가 선반영된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주도 섹터가 추하면서 수급이 이동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 섹터 안에서의 그 모멘텀을 봤을 때는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이 호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ESS 쪽에 그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 밸류체인이 강했던 것이고요. 또 이제 중국의 그 수출 통제로 인해서 글로벌 탈중국 공급망 재편에 대한 그 재편이 가속화될 거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급망 그 관련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그 ESS 배터리, 중국발 ESS 배터리 쇼테지 이슈가 같이 있었다라고 판단드려서, 이게 그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지금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일단은 바닥을 쳤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고 어제까지 3일 연속 양봉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2020섹터는 이번에 바닥을 제대로 나왔다, 찐바닥이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국내 유일하게 2차전 인버스 ETF 있잖아요. 그게 전저점을 깼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전과 달리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따라붙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좀 조정 나왔을 기다리겠지만은 이번에는 좀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